되겠죠. 소장님들이 앞으로 공사 계획, 3년 안에 들어가야 될 공사 계획이라든가 또 그리고 장기수선 계획의 적립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조정하시게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별결하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의 이제 그 정기는 3년마다이고 그리고 그 조정이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 의견으로서 항목의 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정은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니 조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 조정, 임의 조정에 대한 부분들은 먼저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검토한 내용에 따라서 조정을 하시는데 마지막에서 어떤 거죠? 입주자의 가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으셔야 된다는 걸로 꼭 명심하셔야 되는데 우리들이 업무를 하시면서 장기수선 계획의 수시 조정에 관한 사항들은 그냥 대다수가 검토 보고서 없이 조정만 하시는 사례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절차에 대한 부분들도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액 조정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면 단일 항목의 금액으로 단일 항목의 금액 조정으로 수선비 총액이 변동될 경우에는 관리규약의 적립률이 당연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규약의 적립률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일 항목의 금액을 조정할 경우는 다른 항목의 금액을 조정하여서 수선비 총액의 변동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 스킬을 발휘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의 금액만 조정해서 반영해 버리면 이 금액으로 인해서 계획 기간 중 수선비 총액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다른 항목에서 그 금액을 계획 기간 중 수선비 총액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기 검토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총론으로 정한 긴급이나 소액 지출의 정의가 적정한지, 다음에 계획된 수선 항목의 내용들은 적정한지, 그리고 수선 주기의 조정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수선 주기의 조정이라는 건 어떤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애벽 도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올해 검토를 해보니까 도색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 수선 주기는 다음 연도로 넘기겠다. 앞으로 뭐 3년 후 아니면 5년 후로 넘기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수선 주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꼭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검토하고 조정 계획을 한꺼번에 포함하여 기록하여 의결해 버리면 조정 내용이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불분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후임 소장님이 오셨는데 앞에서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판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토 보고서와 조정 의결서는 별도로 따로따로 문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의결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뭐 당연히 검토 보고서의 의결은 3년마다 검토하고 그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반드시. 그런데 우리들이 대다수가 검토 보고서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조정안만 만들어져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가투를 맞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검토 보고서는 꼭 좀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다. 자, 문제는 또 이런 거 있어요. 장기수선 계획 조정에 시간이 필요하므로 3년이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남은 시간 동안 조정 의결을 합시다 라고 하시는 소장님들이 또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러나 장기수선 계획의 검토는 어떻게 3년이 되는 36개월마다 하도록 돼 있지 그 전에 하시면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꼭 해달라고 하시는 소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결하시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년마다 검토하고 POC 조정하는 것이므로 조정 의결은 36개월이 되는 달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검토를 하고 나서 바로 뒤돌아서 조정 의결까지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 그러면 검토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검토 내용에 따라서 조정하려고 보니 대표님들이 우리 아파트의 옥상 도막 방수를 이번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부분에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저기 방수를, 아니 방수가 아니라 지하 주차장의 에폭시를 이번에 시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는 경우는 시간을 좀 걸려서 이렇게 그 조정안이 의결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유성에게 검토 보고서는 36개월마다 꼭 하셔야 된다는 점, 이 점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정안 작성 및 조정 내용이에요. 조정안 작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공직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장유성계획의 조정은 관리 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직관리법 제29조 2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자, 2항에서 하는 내용들을 바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자, 장선 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필요시에 조정을 할 때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조, 공직관리법 29조 제3항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와 관리 주체가 항목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한 경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장유성계획을 조정하고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꺼번에 적용하는 지자체들이 의외로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유성 계획을 정기 조정인데 정기 조정하는 과정에서 항목을 신설하거나 항목을 옛날에 있었던 것들을 지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라라고 하는 지자체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은 분명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왜? 공직관리법 제29조 2항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토교통부령이 바로 시행규칙 제7조 2항에서 장유성계획 조정은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하는 방법, 입주자의 서면 동의를 받으라는 말이 한 건데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공직관리법 29조 3항에서는 3년이 경과되기 전에 관리 여건상 필요해서 항목을 신설하는 등 관리 여건상 필요한 경우는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두 개를 합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조금 저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이제 법을 개정할 때 내용들이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그러면 조정하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첫 번째로 총론. 총론에서는 긴급이나 소액 지출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우리가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번에 나간 교재 D편에 보시면 가이드라인에도 긴급 지출에 대한 부분들의 사례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위법을 위배하는 내용들을 총론에 기술하는 이런 단지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수선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총론에다 이렇게 명시하면 입주자 대표 의결로서 장유성 계획 수선비를 그냥 조정해서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상위법 위반이라서 효력 없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입주자 대표 의결로 부분 수선 비용도 지출할 수 있다. 장유성 계획에 부분 수선을 하려면 장유성 계획서에 이미 있어야 되는데 대표들이 의결할 때 이번에 수선하는 것은 수선 유지비가 아니라 장유성 충당금을 합시다 라고 의결하면 장유성 충당금이 집행이 되는 거냐 이거죠. 이거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도 효력이 없다. 다음은 FM 계약이죠. 승강기 교체 비용이나 FM 이제 계약일 때 내용이죠. 교체 비용을 매월 얼마씩 몇 년간 장유성 충당금으로 지출한다. 이것도 상위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그 소장님 오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1주 전에 이쪽 강주 지역에 근무하시는 소장님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그 단지가 장유성 충당금 적립 금액이 너무 부족해서 승강기 교체를 할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부로 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할부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 저희한테 입주자 대표님들이 어떤 내용을 제시를 했냐 그러면 인천에서 이런 경우로 과태료를 받았는데
이제 소송을 해가지고 가태료를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아파트 관리신문에 실려 있다라고 해서 이 내용들을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저한테 질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경우냐 그러면 승강기 교체 공사 하던 시점에는 돈이 승강기 값을 공사비를 지출할 만한 돈이 없었으나 승강기가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돈을 모아서 그 돈들을 지불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것이 장유선 계획 관련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거지, 장유선 계획서하고 상관없이 앞으로 남은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앞으로 할부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가태료에서 법원의 판결에서 가태료를 면제할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가 할부로 장유선 계획 관련된 공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례를 어떻게 들어서 얘기를 하냐 그러면, 어떤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분들이 할부로 옥상 도막방수, 외벽 도색, 내부 도색, 지하 주차장 바닥 에폭시, 지하 주차장 현강 등 이런 것들을 전부 할부로 했어요. 그러면 아파트 값이 오르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외벽도 깨끗하고 승강기도 뭐 예쁘게 하고 지하 주차장도 깔끔하게 해놓고 이러니까 값이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대표분이 집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집을, 그 아파트를 사시는 주민은 나는 이 아파트가 깨끗하게 공사되었기 때문에 그때 장유선 충당금으로 잘 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깨끗한 서 샀는데, 들어가서 관리비 내역서를 보니 장유선 충당금 말고 또 여기다가 할부로 돈을 더 내야 되는 돈이 얹어져 있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분은 집값을 2번 치르게 되는 꼴이 되므로 민사상에 큰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장기수선 계획 항목은 절대 할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아파트는 당장에 승강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장기수선 충당금이 없어요. 그러면 돈 모일 때까지 승강기를 교체할 수 없나요?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소유자가 돈을 일시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승강기 공사를 완료되는 시점까지 소유자들이 각 세대에서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일시불로 돈을 각출해서 승강기 공사 대금을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좀 명심해 주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이제 그 소장님께서 또 이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참 뭐라 볼까 안타까운 얘기가, 차라리 가태료 1,000만 원을 내는 한 있어도 자기네들은 대표님들이 할부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대단하다. 뭐 근데 그렇게까지 한다면 뭐 저도 할 말은 없겠죠. 그러나 이것이 가태료의 문제만 아니라 나중에 집을, 아파트를 사서 이사 오신 분이 할부를 한 것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의제기를 했을 때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강기 교체 비용을 장기수선 충당금 나갈 때 앞으로 몇 년 동안 쭉 해서 이렇게 할부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음은 검토 과정에서 조정할 때 수선 항목의 조정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우리 별표 1의 수리 기준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자 보시죠. 수리 기준에 있는 시설이 단지에 존재할 경우에는 반드시 장기수선 계획에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수선 계획이 없다는 사유로 장기수선 계획에 누락할 경우에는 가태료 대상이 된다.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우리 아파트의 장기수선 계획 수립 기준에 어떤 게 있어요? 네,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에 울타리가 있기는 하나 우리 아파트에 울타리 보수 계획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번에 장기수선 계획서에 빼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리 기준에 울타리라는 항목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시설도 우리 단지에 있는데
장기성 계획서의 울타리를 빼버렸다. 그러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주로 많이 되냐 그러면 아파트가 오래돼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이런 사례들이 의외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어떻게? 자, 우리 아파트에 재건축할 시기가 3년이나 5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변압기에 전체 교체에 대한 부분에 계획을 빼주세요. 또 뭐 다른 승강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 재건축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전체 교체에 내용들을 항목을 넣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자, 그러면 전체 교체는 안 하더라도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만에 하나 변압기가 그 3년 안에 5년 안에 고장 났을 때 장기수선 계획서에 빼버렸을 때 무슨 돈으로 교체하거나 보수를 하시겠냐 이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수리 기준에 있는 항목들은 반드시 다 넣어서 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수선 주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수선 주기는 시설물 상태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이 가능하다. 그리고 연차별로 수선할 경우에는 수선 항목을 추가하여 수립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의 옥상 도막방수를 10개 동인데 이번에 3개 동만 내년에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또 3개 동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또 4개 동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울 경우에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네, 옥상 도막방수 1차 공사분, 두 번째 항목에 옥상 도막방수 2차 공사분, 세 번째 옥상 도막방수 3차 공사분, 이런 식으로 수선 계획을 쪼개서 연차별로 계획서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수선 항목의 연장, 그러니까 수선 주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외벽 도색이 우리 수리 기준에 5년 되어 있는데 그러면 5년마다 무조건 외벽 도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소장님이나 대표님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년마다 해야 된다고 절대 아니고요. 시설물 상태에 따라서 우리 아파트는 외벽 도색 상태가 지금 현재 멀쩡하기 때문에 아직 할 필요가 없어. 그러므로 주기를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렇게 연장할 수 있고, 우리 아파트에 옥상 도막방수의 수선 주기가 15년인데 우리 아파트 옥상 도막방수 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도 최상층에서 누수 문제로 민원이 방수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하여서 옥상 방수 공사를 다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선 주기가 단축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선 물량이에요. 이 부분들이 우리 소장님들이 장기수선 계획 중에 제일 어렵고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선 물량을 산정하며 반드시 정확한 물량이 산출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문제는 수선 금액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아파트의 외벽 도색 공사의 도색면의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벽 도색에 소요되는 금액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장기수선 계획을 세울 때 외벽 도색 면적을 구하는데 며칠씩 고생하실 필요는 없고, 어바웃으로 대충 전체 면에서 창문 면적을 뺀 면적이 이 정도 되니까 아마 도장 물량이 이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장기수선 계획서는 표시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장기수선 계획서는 수립 항목에 대한 수선 금액과 수선 시기를 결정하여 장기수선 충당금에 적립하고 수선 시기를 정하는 아주 단순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장기수선 계획서를 공사계획서입니다. 공사계획서는 어떠죠? 수선 공사를 집행할 시점에서 공사의 범위, 공사의 방법, 그러니까 공법이 되겠죠,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문서로 따로 별개로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회에서 장기수선 계획서를 공사계획서인 양 착각해서 구체적으로
공사계획이 포함된 장기성 계획서 작성을 요구하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성 계획서는 어떤 거죠? 장기성 계획서는 수립 항목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장기성 충당을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과 이 금액 그리고 수선 시기를 결정하여 장기성 충당금이 우리 아파트 단지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계산하기 위한 문서일 뿐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사 계획서를 장기성 계획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표님들을 이렇게 설득하셔야 돼요. 자, 장기성 계획서는 공사 계획서가 아니다. 장기성 계획서는 전체적인 수선 항목을 정해서 그 일의 금액을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수선 충당금을 얼만큼 적립할지에 대한 기초를 만들기 위한 그 문서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장기성 계획에 따라 공사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되겠죠? 이 공사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되겠죠. 그때 가서. 그러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발전기가 이제 전면 교체가 30년이에요. 그러면 발전기는 뭐 그렇다 치고 공산품이니까 그러면 외벽 도색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외벽 도색에 대한 부분이 한 번 하면 뭐 5년에 한 번 하는 단지들은 거의 없겠죠. 뭐 8년, 10년 이쯤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외벽 도색 공사를 실시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외벽의 도색을 2번 칠할 거냐, 외벽 도색의 페인트는 1급을 쓸 거냐, 2급을 쓸 거냐, 또 그리고 색깔은 뭘 할 거냐, 디자인은 뭘로 할 거냐, 이렇게 계획해서 장기성 계획을 세울 수 있냐 이거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때 가서 공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때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지 장기성 계획서에서 모든 항목들을 전부 다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계획을 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 대표님들은 뭔가 계획이 정확하게 있어야지 이 장기성 계획서의 금액도 검증하고 이것이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에 의결을 해줄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자, 우리 장기성 계획에서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 장기성 계획서에서 우리 소장님 여러분께서 장기성 계획을 운영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장기성 충당금을 너무 적게 적립하는 데부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으로 정한 수립 기준에 따라서 장기성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돈이 거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때 공사를 못하고 넘겨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표님들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장기성 계획서를 제대로 짜오세요.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장기성 계획서를 정확하게 짜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돈을 왕창 거둬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적립하실 거냐 이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가 장기성 계획 쪽에 이제 그 업무 지원을 지금 현재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장기성 계획에 관련된 부분에 어느 정도 통계는 제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성 충당금 평균 적립 단가가 제곱미터당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제곱미터당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제곱미터당 약 170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강주 지역이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 될까요? 여기가. 네, 여기가 160원 정도 돼요. 이 지역이. 전라남도 지역이. 그리고 제일 많이 장기성 충당금 적립단가가 높은 지역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260원 정도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말씀드렸더니 그쪽 소장님한테 한번 전화가 왔어요. 대표님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아파트에 장기성, 우리 시 지역이 장기성 충당금을 제일 많이 걷는 시랍니다. 우리 장기성 충당금이 다른 시보다 왜 이렇게 많이 걷습니까? 이렇게 해서 장기성 충당금 적립단가 깎아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적립하는 그런 지역하고 편차가 거의
제곱미터당 100원 정도의 편차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기수선 계획서를 어디에? 우리 건설관리법 시행령 31조에서는 뭘 기준으로 있어? 네,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 기준은 아파트의 건축비를 감안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건축비를 감안하여 장기수선 계획서를 작성하면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단가가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 산정이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될까요? 제곱미터당 제가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제곱미터당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사이 이 네 개 중에 하나의 답입니다. 어느 굉장히 비슷한 답이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 1000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3번 1500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4번 2000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000원까지는 있네요. 네. 손 안 드신 분은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고. 그죠? 네. 제곱미터당 건축비를 감안하여 장기수선 계획을 세워보면 제곱미터당 1,8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얼마를 갖고 있어요? 그게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적립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장기수선 계획도로 공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좀 이따 이제 조정할 때 제가 스킬도 설명해 드릴 텐데, 자, 그래서 우리 소장님들은 대표님들하고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할 때 대표님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사 계획서를 장기수선 계획서에 포함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 드려야 되죠? 장기수선 계획서에 공사비를, 일회 공사비를 올리는 순간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아파트 단지의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단가를 감안하여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답변을 했더니 대표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제대로 세우면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우리 아파트의 장기수선 충당금이 얼마 정도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럴 때 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대표님, 어차피 그만큼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 장기수선 계획서에 있는 수선 금액을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 몇 가지 사례만 들어봅시다. 이 돈 가지고 공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돈을 만약에 현실적으로 10배 정도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계산 간단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일할 필요 뭐 있느냐? 우리가 현재 얼마 정도 받을 계획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하시는 것이 편하다. 왜 두 번씩 일을 하시려고 그러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을 굳이 금액을 앙창 올렸다가 이거 안 되겠네? 다시 깎읍시다. 시간 낭비라는 거죠.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 금액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이제 조정할 때 이 스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3년 내 공사 계획이 있는 항목은 장기수선 계획서에 수립된 금액이 실집행 금액보다 작을 경우 장기수선 계획을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금액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무슨 금액만, 무슨 항목만? 3년 내 공사 계획이 있는 항목만. 그리고 3년 내 공사 계획이 없는 항목은 모든 항목을 전체 수선 금액을 현실 금액으로 반영할 경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장기수선 계획 기간인 수선비 총액이 증가되어 관리규약의 적립 요일에 따른 적립 단가가 인상되어야 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계획 기간 중 수선비 총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아파트의 계획 기간 중 수선비 총액이 얼마가 적당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뒤쪽 가서 다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단가를 낮게 적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요율을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현재 법의 모순이에요. 자, 뒤쪽에 나옵니다만, 다음 장에서 나올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아파트, 우리는 민간 민간 분양 아파트죠. 그런데 임대 아파트의 경우는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단가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만분의 1, 만분의 그러니까 사업 계획 그 승인 당시에 표준 건축비의 만분의 1 또는 만분의 4로 아예 못이 박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만분의 1이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느냐? 만분의 1이라는 금액이 올해 우리나라의 표준 건축비가 제곱미터당 200만 원입니다. 올해. 그래서 만분의 1이면 제곱미터당 200원을 적립해야 되는 것으로 바로 그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들도 이제 그 회원님들의 힘을 모아서 적립 요율을 관리비로 정할 필요가 없다. 아예 그냥 법으로 명시해 달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총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계획서의 이제 성격, 수선 방향을 규정하는 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우리 장유선 계획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폭넓게 기술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총론에 기술할 주요 내용들이 수선기간 도래 전에 시설물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한 공사가 발생, 예기치 못하니까 시설물이 고장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수선 기간이 경과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계획 기간이 경과돼서 지금 당장 교체를 해야 되는 필요가 없는 것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계획 금액과 실 집행금액 차이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제금의 설정, 집행 사항, 그 다음에 부분 수선 및 소모성 부품 사항의 규정,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소장님들이 장선 충당금을 지출할 때 이것이 장선 충당금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지 수선 유지비로 써야 되는지 엄청나게 애매한 구석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질문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승강기하고 소방시설 쪽이에요. 승강기 쪽의 부품들은 전부 다 장선 충당금으로 지출해야 된다. 맞나요? 그럼 아니면 승강기의 부품들을 교체를 할 때 수선 유지비로 지출할 것들도 있다. 맞나요? 네. 승강기 부품 중에 수선 유지로 지출할 수 있는 부품들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소모성 부품인 스위치 종류들은 전부 다 소모성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램프 종류들은 전부 다 소모성 부품으로 인정이 되고요. 나머지 부품들, 자, 승강기에 내장재를 교체하는 인테리어 공사는 장수선 계획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인테리어 공사가? 네, 인테리어를 하는 것은 주요 시설물을 보수하고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거나 기능을 보수하는 게 아니에요. 내장재를 보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장선 충당금으로 쓸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선 충당금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 제가 이런 답변들을 좀 드리게 될 때 많이 안타까워요. 어떤 답변이냐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수선 유지비라든가 아니면 예비비라든가 뭐 입주자가 기여한 잡수입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태료를 매기는 지자체의 행정, 주무관의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좀 물어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답변 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수선 유지비로 써도 되는데 장유선 충당금을 써야 된다라고 시비를 걸게 되면 아주 소명을 해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법에서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총론에서 아예 조금 다뤄주란 얘기죠. 그래서 승강기 이런 부품들은 이제 뭐 장선 충당금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내용들, 부분 수선을 따로 항목마다 정해주고 그리고 부분 수선의 정의도 총론에서 좀 정의를 해주라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제 검토 조정 비용의 외부가 이제 그 전문가의 자문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법이 개정되었을 때에 대한 대응 조치. 예를 들어서 이번에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작년에 이제 시행이 됨으로써 부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안전장치 7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우리 장유선 계획 총론에 없어요. 그러나
법이 개정되어서 장유선 계획 항목에 대한 시설 보수가 요구되는 경우 장유선 충당금을 사용하여 보수할 수 있다라고 이런 내용들을 좀 넣자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소액 지출 금액의 설정 지출 항목 그리고 우리 단지의 특성을 반영하여서 총론에 좀 넣어달라는 얘기고요. 다음 문제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데 큰일 났네요. 자, 우리 건축관리법 30조에서는 입주자한테 돈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31조에서는 내구 영안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이게 지금 독소 조항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유선 충당금을 다들 관리규약에다 적립률을 낮게 놔서 적게 적립하고 있는 데부터 문제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 자, 적립률은 현재 이제 관리규약에 이제 해석에 오류가 생기고 그리고 적립률을 연차별로 차등 적립하는 구조로 계획기간 종료 시점까지 계획 금액 총액을 적립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관리규약에 있는 적립요율을 다 합해봤는데 100이 안 되는 단지가 있고 100이 또 훨씬 넘어가는 단지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적립요율이 잘못 규정이 돼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적립률 산정 방법으로 적립하도록 할 경우에는 많은 차이가 생겨서 장유선 계획 이제 검토하여 조정할 때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아파트의 대다수의 단지에 관리규약으로 정해져 있는 적립요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15%, 25%, 35%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지자체에서 예시된 대로 그냥 그대로 관리규약에 반영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의 장유선 충당금 적립 단가가 얼마인지 계산해 가면서 이 부분들을 규약으로 좀 이제 정하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립률을 검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 별표를 제7호에서 월간 세대별 장유선 충당금 산정 산출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산출식하고 이 아래에 있는 이 산출식에 어떤 차이가 있죠? 여기는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만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래와 위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우리는 이 돈은 계획기간 동안 똑같은 정액으로 장유선 충당금을 받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아랫줄에는 특정 기간 동안에 이 적립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관리규약에서 이 율 때문에 많이 헷갈려요. 우리 소장님이 또 그리고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적용 기간이에요. 자, 우리 소장님들은 장유선 충당금 적립 단가 계산하실 때 뭐 고민이 많으세요? 계산하실 때? 네. 어떤 거 고민 많으시냐면 우리 아파트 장유선 충당금 적립 단가 아니에요. 적립 잔액이 있어. 적립 잔액은 어디다 넣는 거야 도대체? 적립 잔액을.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헷갈렸습니다. 적립 잔액하고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의 적립요율하고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꼭 이걸 물어봐요. 우리 아파트 잔액을 어디다 넣어야 되냐. 자, 뒤쪽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못 적용한 사람, 옛날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아예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적립요율을 어떤 특정 구간의 적립요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적립률이 돼 있어요. 실제로 1년에서 5년 동안 10%만큼을 적립해야 되는데 이만큼을 아니라 여기서 10%만 적립한다. 그리고 20%만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적립해야 될 금액이 100인데 이만큼만 적립한 거예요. 이만큼은 돈이 부족하게 적립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계산식이. 그런데 현재의 계산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단계 1년부터 10년까지는 10%. 그래서 15%, 20%, 30% 이렇게 다 합하면 결과적으로 100%의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만큼 장유선 충당금을 거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당히 조금 우리들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과거에는 실제로 거둬야 될 돈의 몇 %만 거뒀어요. 그러나 지금은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 전체를 계획기간 동안 전부 다
적립해야 된다라고 징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 공급 면적이 5만 제곱미터이고 계획기간이 40년, 그리고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이 50억인 단지의 장유선 충당금 적립 요율은 관리규약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물 좀 마실게요. 마이크도 아니지, 마이크가 부서졌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은 50억이고 거기다가 이 기간 동안의 적립요율은 10%다. 10%를 뭘로 나누죠? 주택 총 공급 면적의 계획기간 적용년 12 곱하기 10이라는 뜻이 10년 동안 계산을 하기 때문에 했어요. 1년에 12개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리규약에 지금 현재는 적용 기간을 딱 이렇게 10년, 5년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관리규약의 이제 그 예시를 장선 충당금 적립 최초 시기를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로 정하고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는 여기다가 적용 기간의 개월 수를 명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연으로 끊어지는 건 아니고 만약에 5년이면 60개월이 되겠지만 40개월일 수도 있어요. 기간이 짧은 경우. 또 긴 기간에는 60개월, 70개월, 80개월 이렇게 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총 공급 면적 곱하기 부가 단가 83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 10% 구간에서는 월간 적립금액이 이렇게 부과하면 416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된다. 자, 그러면 두 단계,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부가 단가가 156원이 산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적립 요율이 달라졌죠. 앞쪽하고 어떻게 달라졌죠? 앞쪽에서는 10%였는데 뒤쪽에서는 15%였기 때문에 이 기간을 15%로 계산했을 때 이만큼이 산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단계에서 금액이 156원이 나왔다면 15%는 아닐 것 같은데 20%일 것 같죠. 배 정도 나왔으니까. 그죠? 여기 부분에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번 하실 때 이 방법대로 꼭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아파트의 장유선 충당금 적립 잔액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적립 잔액을 가끔 여기서 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절대 빼는 방법이 없다. 빼지 않는다. 그리고 장유선 계획 컨설팅하는 업체에서 계획 기간 중 수선비 총액으로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감가상각 후에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산정하는 데들이 있어요. 이것도 법 근거에 없는 계산법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적립률의 조정은, 자, 우리가 이제 그 해당 시설물에 별표 1에 따라서 장유선 계획서를 만들고 그 산출 금액을 관리규약의 적립요율에 따라 적립하도록 한다. 이해가 되시죠? 현실이 가장 이제 문제점이죠. 우리 현실은 법에는 이렇게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뭘 기준하죠? 장유선 계획서를 어디에? 장유선 충당금 적립 단가는 옆 단지를 기준한다. 대표님들이. 그래서 우리 아파트의 장유선 계획서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대표님들 설득하셔서
우리 아파트의 장기선 계획사하고 관리 규약에 있는 적립 요율을 서로 맞춰가도록 하시는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기선 계획서의 수선비 총액을 관리 규약, 적립 단가에 맞춰서 조정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관리 규약에서 정한 적립률과 단지에서 부과하는 장기선 충당금 적립 단가를 기준화해서 장기선 수선비 총액을 설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 대목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3년 이내에 집행 예정인 장기선 항목의 금액은 현실에 맞게 물량과 금액을 우선 조정하고 나머지 수선비 총액은 적당히 배분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게 좀 어려워요. 우리 아파트에 적정한 장기선 충당금 적정 계획 기간 중 수선비 총액이 얼마로 결정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데가 어디죠? 장기선 계획을 업무 위탁받아서 돈을 받고 여러분들의 장기선 계획서를 검토하고 조정해 주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래서 저희 내부 기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의 내부 기준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 그러면, 의뢰단지에 아파트의 사용 검사일이 몇 년이 경과됐냐에 따라서 계획 기간 중 수선비 총액을 정하는 단가를 다르게 매기고 있어요. 제가 불러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용 검사일이 5년 이내인 경우 400원 내외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제곱미터당 평균 적립 단가를. 자, 그러면 제곱미터당 평균 적립 단가가 400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을 얼마가 산정이 되느냐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뒤쪽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네, 나오네요. 역산 산출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제곱미터당 부가 단가 곱하기 총 공급 면적 곱하기 이제 적용 기간. 그러니까 계획 기간 중 수선비 총액이 적용 기간이 어떤 게 되겠죠? 여기서 계획 적용 기간은 장기선 계획 기간으로 뜻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의 장기선 계획 기간이 50년이면 50으로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60이 되겠죠, 여기가 값이. 그래서 제곱미터당 부가 단가가 평균 부가 단가예요. 한 번이 아니라 평균 부가 단가가 400원 곱하기 총 공급 면적 곱하기 600개월이 되겠죠. 50년이라면 50 곱하기 12면 600개월이에요. 그런데 600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장기선 충당금을 계획서는 장기선 계획 기간을 50년을 세우면 장기선 충당금 적립하는 기간은 몇 개월이 될까요? 600개월인가요? 그러면 몇 개월일까요? 네. 우리 장기선 계획서의 계획 기간이 50년인 경우는 50년에서 600개월에서 11달이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죠? 장기선 충당금 적립은 사용 검사일이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립하기 때문에 11달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 기간은 50년인데 실제로 장기선 충당금을 적립하는 기간은 그 계획 기간에서 11달이 빠진 계산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계획 기간 중 수선비 총액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적립률로 나눠버리면 우리 아파트에 몇 년 동안, 자, 여기서 적립률을 나눈 것은 어떤 거였죠? 여기 적립률을 정한 기간 동안만 표시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돈이 얼마로 계산이 된다라고 쉽게 산출이 돼요. 자, 그래서 5년 이내는 제가 400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10년 이내는 얼마냐? 10년 이내는 350원 정도 됩니다. 15년 이내는 300원. 20년 이내는 250원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래서 30년이 경과된 경우는 제곱미터 200원 정도씩을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으로 먼저 산정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끼워 맞춰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선 계획서에 조정을 할 때 미리 우리 아파트의 장기선 충당금을 거둘 돈을 총액을 미리 만들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3년 내에 공사할 항목을 먼저 집어넣고 나머지들은 거기에 끼워 맞춰서 적당히 맞춘다.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자, 그러면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더니 어떤 이제 그 질문이 나왔냐 그러면 앞쪽에 다 더해버리고 나서 보니까 뒤쪽에 갔는데 30년 후에 교체해야 될 발전기의 가격이 현 시가는 한 8천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조사되었는데 안분하다 보니까 800만 원 정도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실제로 8천만 원 정도인데 800만 원밖에 못 쓰겠더라. 여기다가. 그래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왜? 30년 후에 발전기 값이 800만 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건 농담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 금액을 다 반영하지 못하면 금액을 낮게 쓸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법 어느 규정에도 금액을 현재 금액이다. 뭘 수립할 때 뭘 기준한다고 그랬죠? 건설 그 비용을 감안하여 수립하도록 돼 있어. 그럼 조정할 때는 어떻게 금액을 조정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파트가 관리 규약에 있는 적립 요율대로 장선 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관리 규약에 있는 적립 요율하고 적립 단가가 안 맞다고 과태료 매기는 사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뭐가 문제죠? 장선 충당금 적립을 너무 적게 하기 때문에 이런 편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정할 때는 수선비 총액을 먼저 산정한다. 우리 아파트에 계획기간중 수선비 총액이 얼마인지를 미리 먼저 산정하고, 그리고 나서 수선비 총액에서 장기선계획 조정 후 3년 이내에 집행 예정 공사 금액을 먼저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적당히 분배한다.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야만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리고 밑에 관리규약의 적립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요. 장소충당금 적립금액이 인상되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적립률을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장선 계획서에 수선비 총액이 달라져 버렸어요. 자, 이번에 관리계약을 조정할 때 10%로 만들어 놨을 때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이 50억이었는데 그 다음에 장선계획을 조정하면서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이 60억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적립 요율에 따라서 적립 단가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장선 계획서의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은 이전에 조정하기 전 거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했더니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냐, 그게 어떻게 이전 장선 계획서의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하고 조정하고 나서 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을 똑같이 무슨 재주로 만들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들이 이번에 그 예벽 2020년도에 예벽 도색 공사를 하느라고 예벽 도색 공사를 현실에 맞춰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벽 도색 공사 금액이 2억으로 잡혀 있어. 그런데 이제 내년 21년도에 장수성 계획을 조정하는 시기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장수성 계획을 조정할 때 예벽 도색 금액이 2억으로 있는 것을 그대로 둬야 되겠어요? 아니면 더 깎아도 되겠어요? 깎아도 되잖아요. 이미 공사는 끝나버렸잖아, 그쪽은. 그러므로 여기를 예벽 도색 공사 2억짜리를 1,000만 원만 써도 돼요. 이미 그쪽은 끝났잖아. 그죠? 그래서 이 금액이 다른 쪽에다 또 반영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돈이 다른 쪽에서 많으면 다른 쪽으로 깎아요. 그렇게 해서 맞추면 맞춰집니다. 그리고 협회 시스템에서 맞추는 방법은 제가 이제 그걸 강의할 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화면에서는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맞춘다. 그래서 계획기간용 수선비 총액을 똑같이 만드는 방법이 있다. 요령이 있다. 이것만 기억에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의 특별수선 충당금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영구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 공공 임대주택 장기 전세 주택들은 표준 사업 계획 당시 표준 건축비의 10,000분의 4를 매월 적립하도록. 여기 무엇들이 있죠? 전부 다 네,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들입니다. 대부분 다. 그런 데는 10,000분의 4로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000분의 4면 우리 지금 현재 2020년대 표준 건축비가 200만 원이면 여기는 제곱미터당 얼마 적립해야 되는 거죠? 네, 제곱미터당 800원 적립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 아래쪽은 200원 적립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는 제곱미터당 200원씩 적립하고 나중에 이제 분양 전환할 때 그 돈을 그쪽에다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양 아파트들은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관리 규약으로 정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들을 적립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표의 의결로 장기순 그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느냐예요. 네, 절대 대표 의결로서 장기순 충당금 적립 단가를 의결로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왜? 장기순 충당금 적립 요율은 관리 규약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 규약의 적립 요율을 대표 의결로서 바꿔줄 수 있느냐는 거죠. 없겠죠. 그런데 현실은 대표님들이 대부분 그냥 우리 아파트가 옆 단지보다 장기순 충당금 비싸대. 그러니까 우리 깎읍시다. 의결을 하는 거예요. 관리소장들이 그거 의결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다음, 관리 규약의 적립 요율이 0%로 돼 있어.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죠. 그래서 관리규약 개정하실 때 꼭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순 계획의 부분 수선과 수선 누집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 이게 그래서 수익적 지출과 경계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자본적 지출하고. 그래서 분쟁의 여지는 이제 계속 존재한 상태에서 비용 부담의 주체 구분해서 세입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을 장기순 충당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장기순 충당금을 써라. 자, 그런데 장기순 충당금을 써도 그냥 무조건 쓰지 말고 장기순 계획서에 담아서 쓰도록 이렇게 공고하고 있다. 자, 종합계약의 사례에서는 이게 이제 그 FM 계약에서는 대다수가 FM 계약에는 이제 문제점이 많아요. 장기순 계획하고는. 그래서 뭐를 먼저 하는 게 좋죠? 승강계 부품 교체 계획을 세우고 그 금액만큼만 장기순 충당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FM 계약을 할 때는 모든 용역비를 승강기 유지 관리비로 부과해서 넘겨줄 게 아니라 승강기의 부품 교체 계획을 세우고 그 부품이 교체될 때마다 장기순 충당금에서 지출하도록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전면 수선과 이제 부분 수선의 최소 단위예요. 기능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공사 제품의 교체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냐 그러면 이제 A 타입, B 타입, C 타입 나는데 이게 바로 이제 가이드라인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자, 기능적으로 독립된 시설, 이제 독립된 공간, 시설물, 이걸 뜻해요. 우리 아파트에 옥상 방수 공사가 단지의 전체 방수 공사가 전면 수선이 아니고 101동이 중간에 승강기 실로 나뉘어져 있다면 1, 2라인 쪽과 3, 4라인 쪽의 한 공간이 하나의 전면 수선의 최소 단위의 구획이 된다. 한 동도 아니에요. 하나의 구획된 면이 바로 장기순 계획의 전면 수선의 최소 단위가 된다. 자, 결과적으로 이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고민이 해결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 우리 아파트에 옥상 방수 공사를 2020년도에 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는데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 3, 4라인에 하나만 해도 전면 수선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전면 수선의 최소 단위는 면으로, 공간으로 따졌을 때는 하나의 독립된, 구획된 면이 바로 전면 수선이다. 우리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지하 1층과 지하 2층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지하 1층을 전체를 하는 것은 전면 수선에 해당이 되고 지하 2층만 전체를 해도 전면 수선에 해당이 되고 지하 1층에 부분 수선에 했다면 이게 바로 부분 수선이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 수선은 이제 여기에 전면 수선의
들어가지 않는 것들의 구획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분수선이다. 자, 수량이 많은 단일 품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거죠. CCTV 카메라 감지기 수량이 많은 것들, 이것들이 언제 고장 날 줄 모르잖아. 그런데 장수계획서에 올해 1차분, 내년에 2차분, 그 내년에 3차분 이런 식으로 계속 장수계획서에 담아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치를 한다? 소액 지출로서 재고를 미리 확보하셨다가 교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일 품목들이 많이 설치된 것들은 미리 좀 사놓으시고 대표 의결 받아서 미리 사놓으셔서 교체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단순 소모성 부품 교체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수선 유지비가 가능하죠. 그러나 종론에서 정한 소액 지출 범위를 초과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장수선 계획에 반영하여서 장수선 충당금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현관 자동문 제어 같은 이런 쪽을 교체할 때 현관 자동문이 출입문이 장수선 계획 수립 기준에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부분 수수로 판단해서 수선 유지비로 쓰시면 안 되고 이것도 장수선 충당으로 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장수선 계획서를 이제 작성 비용에 대한 부분이요. 외부 영역에 우리 같은 이제 의뢰할 때는 장수선 충당을 쓸 수도 없고 부분 수선이 없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추가 여부는 공사의 성격, 소요, 비용, 관리비, 부담 주체의 의사를 고려하여 관리 주체 입자 대표에서 결정하고 장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 수선 공사는 수선 유지비로 집행한다. 이게 바로 이제 무슨 뜻이냐 그러면 어떤 전면 교체만 있어요. 부분 수선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수선을 할 때는 수선 유지비 지출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좀 포괄적이에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전기실에 배전반이 있어요. 그러면 배전반에 전면 수선만 있고 부분 수선은 없습니다. 그런데 배전반 속에 있는 MCCB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바꿨어. MCCB 하나만 바꿨어. 수선 유지비를 써야 돼요? 장수선 충당을 써야 될까요? 이렇게 이제 애매해져요. 얼른 대답 못 하시겠죠. 장수선 충당을 쓰셔야 됩니다. 그거 소모품 아닌가요? 아니면 전면 교체가 아니고 부분 교체잖아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MCCB 하나가 여러 개의 그 부품이 결합되어 하나의 기능을 하잖아요. MCCB 하나가 차단기잖아. 그래서 장기선 충당 쓰셔야 돼요. 전면 교체예요. 그게 바로. 그냥 이렇게 어려워.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좀 규정이 중요하게 좀 넣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집행 공개는 이제 우리 광주광역시 관리기관 준칙에서도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3월 말까지 꼭 좀 공개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이제 집행하는 거예요. 장수선 계획서를 장수선 충당을 쓸 때는 장수선 충당 사용 계획서에 따라 작성하고 대표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우리 소장들이 장수선 충당을 쓰면서 별로 대표 의결을 안 받으셔요. 그런데 항상 지자체 감사 가면 감사관이 뭘 요구해요? 장수선 충당 사용 내역서를 달라고 그래요. 장부. 그래서 보조본장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의결서 달라고 그래요. 비교해요. 장수선 충당 사용 계획서 없네요. 이거 가태료 대상. 이렇게 치부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장수선 충당 사용 계획서 작성해서 의결 받으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여러 개의 이제 부품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 화재 감지기라든가 CCTV 카메라든가 지하 배수 펌프 조그만 것들 이런 것들 대수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표 의결 받아서 미리 좀 많이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집행하시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장수선 충당금을 사용하시면 K아파트에 실적 등록을 하시는 거 여기까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장수선 충당금 사용하면 할 때 절차 대표 의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용 계획서를 작성해 대표 의결 받으시고 그리고 K아파트에 등록까지 꼭 하신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집행 시기는 항상 6개월 이내에 될 수 있으면 의결을 올리세요. 6월 이전에. 이렇게 올 연말이 됐을 때 막 급하게 올리면 나중에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년 연초 3월 달에 결산이 끝나면 올해 잡혀있는 장기순 계획에서 올해 해야 되는 공사 리스트를 전부 취합해서 대표에게 한꺼번에 올리세요. 하나씩 올리지 말고 한꺼번에 올려서 한꺼번에 의견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때 대표들이 이런 공사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대표님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빨리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표들이 안 된다 하면 이거는 수시 조정으로 다시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꼭 회의록에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감사받았을 때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인해서 가태로 맞는 것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실행 금액이 다를 경우.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조정 후에 집행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계획된 공사의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 장성계획을 조정할 때 미리 어떻게 하신다고요? 3년 이내의 공사는 현실 금액을 반영해야 되는데 문제는 갑자기 우리 아파트에 부스터 펌프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현실 금액이 반영이 안 됐잖아요. 이런 경우는 부스터 펌프 고장 났으니까 단수시킨 상태에서 입주자 대표 의결을 받고 입주자의 가반수 서면 동의 받아서 장기성계획 조정하고 부스터 펌프 고쳐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는 경우는 긴급 지출의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장기선 계획서에 있는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자,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적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데 시장조사를, 물량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금액에 좀 넣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소액 지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소액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총론에서 정하고 한도, 범위를 정하여 반영하고 있다면 시세금 지출이 가능하다. 이건 뭐 다 아시고요. 긴급 지출인 경우에는 자, 긴급하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의결을 거쳐서 우선 집행하고 차기 조정 시에 반영하는 것이다. 자, 긴급 지출은 내가 예기치 못하게 시설물이 고장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빨리 보수해야 되잖아요. 정전됐는데 입주자 동의 받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선 계획서에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고 나서는 자, 첫 번째 뭐죠? 입주자 대표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차기 장기선 계획 조정 때 반영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장기선 계획 때 조정할 때 반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는 국토교통부 어떻게 입건했었냐면 장기선 계획을 긴급하게 쓰고 나면 바로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서 장기선 계획 조정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단지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부스터 펌프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스터 펌프를 긴급하게 교체를 했어요. 그리고 동의를 받으려고 입주자 대표회의에 올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 소장님들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대표님, 회장님, 감사님, 이사님, 이번에 우리 부스터 펌프 갑자기 고장나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빨리 고치세요. 고쳤어요. 대표 의결 안 된 상태에서 보고만 하고. 그러면서 의결을 받으려고 상정을 했어요. 감사님이 손을 딱 들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단지랑 규모가 비슷한 옆 단지에 내 친구가 사는데 그쪽에 작년에 부스터 펌프 바꾸면서 3,500만 원 들었다는데 우리는 왜 5천만 원 들었습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동의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의결을 안 해주면 누구 돈으로 나가야 되죠? 이거 공사비. 그래서 골치 아파진 거예요. 이와 유사하게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서 장선 긴급하게 썼고 그리고 나서 또 동의 받아서 조정해 놓으라고 하니까 우리 아파트 이번에 부스터 펌프가 고장 나서 장선 충당을 먼저 쓰고 여러분들 동의를 받아서 조정해야 됩니다. 동의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민이 또 이제 이렇게 선동을 하고 났을 거예요. 이 근처에 내 친구가 사는데 여기는 조금밖에 안 들었다. 근데 이번에 부스터 펌프 바꾸면서 돈을 엄청 썼다. 소장이나 회장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 동의해 주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소송에 걸린 거예요. 이런 문제가 막 발생이 되니까 국토교통부가 유권해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긴급 지출을 하고 장기선계획을 뒤돌아서 바로 조정할 필요 없이 다음에 반영해라. 조정할 때.
이렇게 얘기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긴급 지출을 하고 나서 뒤돌아서 입주자의 대표 의견을 받고 입주자의 가반수 동의를 받아서 조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반영이라는 게 또 무슨 뜻이야 도대체. 반영이라는 거는 뭘 반영하냐면 최종 수선 연도만 반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 나중에 다음에 수선할 때 계획을 세울 거 아니야. 금액을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긴급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먼저 대표에게 보고하고 집행하고 나중에 의결을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라도 대표의 의결을 먼저 받으세요. 소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사실이에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소송 당해서 엄청나게 힘들었던 소장님 계십니다. 그러므로 대표 의결은 밤중이라도 열어서 꼭 의결을 받고 집행하시라는 거죠. 나중에 집행하면 꼭 이렇게 딴지 거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미리 꼭 의결 받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 긴급 지출에 대한 예시예요. 예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 그 주택관리사 협회 장수성계획 운영 시스템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 아실 내용이고, 또 그 가이드라인에도 내용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긴급 지출에 대한 예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대로 그냥 적으시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절대 사후에 승인 받지 말고 미리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요. 이제 가태로만 설명해드리고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가지의 경우인데요. 1,000만 원의 경우는 장유성 계획을 위반하여 수립하거나 조정된 장유성 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는 경우 가태료 1,000만 원 대상입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연도에 장유성 계획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는 가태료 1,000만 원 대상이 된다. 그리고 법 제90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사용료와 장유성 충당금을 법 외에 다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 장유성 충당금을 잘못 사용한 경우에 해당이 돼서 1,000만 원이고, 또 수선 유지비를 장유성 충당금을 써야 될 때를 수선 유지비로 쓰는 경우, 그러니까 사용료와 관리비를 장유성 충당금 법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경우도 가태료 대상이라는 점 명심하시고, 적립하지 않을 때, 이 적립하지 않은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아파트 사용 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립해야 되는데 소장들이 1년이 속한 달부터 부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한 달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가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그리고 장유성 계획의 검토 보고서는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이 부분이 꼭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장유성 계획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철입니다. 감사합니다.